네, 반갑습니다. 저는 발레나 식스 커피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중앙동 근처에서 상인 분들 겸 이제 주민분들이 저희 제 수업을 이제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제 난이도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이제 걱정이기도 한데 이제 커피의 컷자부터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커피라는 게 정말 교육 자료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도 일반인들이 봐도 조금 도움이 되는 이제 교육 자료들을 좀 추려내서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또 한 2시간 가량 저랑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좀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셔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지금 다 힘들고 저도 힘들지만 이렇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가는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2000년도에 커피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2000년도면 지금 이제 만 20년째 커피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제가 부산에서 커피를 시작을 했다가 예,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20년째 이렇게 일을 하면서 부산에서 이제 처음에 커피 일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제 울산으로 올라오면서 울산 쪽에 커피 브랜드를 조금 알리고자 만든 게 이제 커피가 예쁘다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었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2016년 때 10주년 될 때 발레나 식스 커피 컴퍼니라고 회사명을 이제 상위 회사명으로 바꾸고 그 밑에 이제 커피가 예쁘다라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놔두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2006년도 때 울산에 오면서 이제 나름 이렇게 목표를 가졌던 건 뭐냐면은 울산에서는 그래도 커피하면 우리 회사를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올라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커피를 배울 때는 뭐 서울이면 어디, 뭐 부산이면 뭐 휴고, 뭐 경주면 뭐 슈만과 클라라, 포항이면 아라비카, 뭐 울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때 이제 빈스톡, 뭐 이런 지역마다 이제 커피 강세를 띠는 브랜드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올라오면서 울산에는 저희 커피 회사 명이 떠오르면 그래도 울산에서는 커피 일을 잘 하고 있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었고 그게 이제 16년도 때 10주년 될 때 커피가 예쁘다라는 브랜드 네이밍이 아무래도 한글 네이밍이다 보니까 조금 상호명에서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에 맞게끔 영어명으로 바꾸고 그 밑에 이제 커피가 예쁘다라는 프랜차이즈 사업부를 뒀는데 발레나 식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2006년도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울산에 왔을 때는 울산의 상징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뭐 울산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이런 걸 좀 더 외부 그러니까 뭐 부산 가까운 부산이라든지 뭐 멀면 수도권 지역에도 울산에는 지역 브랜드인 이 커피 회사가 꽤 잘해라고 하는 조금 이런 걸 심어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울산을 대표하는 그러면 심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고래의 어원으로 들어가자 해서 장생포 고래박물관부터 해서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방구대 안각화 가서 고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방구대 안각화 가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중에 하나의 그림 모양 형태를 저희 회사 로고에 쓰고 만들었죠. 디자인새로 제가 가지고 있지만 요런 방구대 안각화에 나오는 고래랑 약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따오고 저도 이제 방구대 안각화에 새겨진 그 문화재에 대한 것도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거기 복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가입을 해서 거기 이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이제 일원으로 조금 저도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레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태리 말로 고래라는 뜻이고요. 이제 식스라는 말은 모비딕이라고 하는 고래
혹시 책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큰 고래도 있지만 이제 그 고래 중에서 우리 지금 울산에서 유명한 고래는 기신고래입니다. 기신고래, 흑동고래라고 하는. 흑동고래가 왜 기신고래라냐고 부르면 몸집이 워낙 큰 데다가 위협적이라서 조금만 이제 배에 부딪혀도 이제 배가 이제 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고래잡이 배들은 다 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협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부딪히니까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흑동고래, 그러니까 기신고래들은 만나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이제 속설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흑동고래, 기신고래를 보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해서 악마의 고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얘기하는 숫자 6를 따와서 악마의 고래라고 해서 제가 나름 이제 연관성으로 지은 게 발레나 6라고 해서 발레나 6, 그러니까 기신고래라는 뜻을 뜻하고 이제 저희 회사 로고도 고래 모양 방구대 안각화에서 따와서 거기 안각화에 나오는 고래 모양도 요 형태가 기신고래거든요. 흑동고래 새끼를 안고 있는. 그래서 이제 로고도 같이 따오고 상호도 발레나 6라고 이렇게 짓게 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바리스타 출신이었었어요. 바리스타 출신이었고 바리스타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오너 CEO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커피 바리스타 학과가 2005년도에 나주대학교에 커피 바리스타가 처음 생겼습니다. 2005년도에. 커피로 치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저희 나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호가 2005년도 때 이제 나주,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있는 학교에 처음 생겼고 두 번째가 아마 제가 이제 강의 나간 2006년도에 마산대학교에 있는 커피 바리스타 학과가 있었어요. 거기에 우연찮게 제가 2006년도 때 바리스타 대회 나가서 부산에서 1등을 했던 게 소문이 나면서 그쪽 학과장님이 저희 매장으로 찾아와서 강의를 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조금씩 대학교 강의를 나가게 됐던 계기가 좀 됐었고요. 그러면서 가게를 오픈하면서 이제 그 입소문과 대회에서 입상한 거와 그리고 뭐 바리스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게 여기 매장에 있는 바리스타가 라떼아트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라떼아트를 워낙 잘합니다. 라떼아트라고 하는 건 커피에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데 그 당시 때 부산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게 이제 소문이 잘 났는데 가게가 오픈하는 동시에 그게 좀 입소문이 타서 금방 했던 학교 강의, 그 다음에 대회 입상, 라떼아트 이게 이제 무기가 돼서 남포동 처음에 2006년 11월 26일에 오픈했었거든요. 제 이제 개인 매장이. 그때 상호가 이제 커피가 예쁘다 했고 이제 조그만 했어요. 창선 파출소 안으로 골목 들어가는 쪽에 2층 10평, 3층 10평짜리 그래서 총 20평짜리 가게를 구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 이제 지금 말로 이제 대박이 터졌었습니다. 보통 이제 회전이 한 11번 정도, 11회전 정도 했었고 좌석이 거의 한 그래도 20평인데 한 10테이블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회전이 매일매일 아침에 문 열면 손님들이 같이 따라서 들어왔다가 마감할 때까지 손님들이 따라서 나가는 정도의 회전율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되었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러면서 제가 울산으로 그 다음 해 2007년도에 올라오면서 가게를 정리를 하고 울산으로 와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인 마인드는 뭐였냐면 울산 쪽에 커피 학원도 없었고 울산에 커피라고 하는 제대로 된 카페가 없었기 때문에 울산으로 올라와서 뭔가 승부를 내고 싶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오게 된 것까지의 계기였고 가정이 처음 그렇게 돼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 저는 뭐 여기도 보이면 지금 현재는 발레나 6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가 예쁘다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개월 전에 오픈한 이제 화덕 피자집이 있는데 발레나 6 바로 밑에 가게를 이제 오픈한 게 이제 GG5라고 하는 화덕 피자집을
오픈했습니다.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하면 조금 아마 블로거들이 저희 회사에 대한 평가를 많이 적어놨을 텐데 아마 보시면은 한번 괜찮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저희 가게 오시면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커피 일만 계속 하려고 했었고 근데 중간중간마다 이제 저는 주류를 워낙 좋아해서 와인하고 칵테일을 계속 공부를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와인이랑 칵테일이랑 잘 어울리는 거는 뭘까라고 생각했던 게 피자였는데 피자는 오븐 피자는 하기는 싫고 이제 이탈리안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화덕 피자를 이제 선택을 해서 화덕 피자를 이제 3개월 전에 오픈했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진행된 결정적인 이유는 발레나가 솔직히 좀 잘 됐습니다. 가게가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주말에는 커피 한 잔 먹으려면 1시간 대기하셔야 돼요. 주말에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낙 이제 떨어졌고 보통 한 잔 먹으려면 이제 1시간을 대기할 정도로 저희가 정말 바빴습니다. 매장 규모는 저희가 230평 정도 되고요. 주차 부지가 한 120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계속 주말마다 꽉꽉 차서 평일에도 주말 매출의 한 4분의 3 정도는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평일에도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약간은 줄 서야 됐었습니다. 평일에도.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도 이제 많은 타격을 받았고 제일 타격을 받았을 때가 다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그죠? 테이크아웃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 같은 외곽 매장들은 한 달에 거의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 반을 했으니까 거의 매출액만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까먹었었어요. 그 매출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타격을 좀 받긴 받았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GG5는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 정도의 규모의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밑에 땅에 공터가 있었어요. 그 공터를 조금 그 땅 주인한테 임시로 주차 부지로 좀 쓰자라고 했는데 그 주차 부지가 한 1,950평 정도 됩니다. 그 땅을 이제 다시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매입을 하고 그 주차 부지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거기다가 이제 하덕 피자를 같이 얹히게 됐는데 거기도 이제 운 좋게 지금 장사가 잘 돼서 지금 같은 시너지 효과를 좀 얻고는 있습니다. 이제 피자 그러니까 식사하고 올라오셔서 이제 커피를 또 같이 드시는 컨셉이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쭉 설명한 것들이 이제 저희 회사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한국 커피 연합회라고 하는 협회 이사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이제 커피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개인 매장들 뭐 스타벅스든 뭐 엔젤리너스 대형 이제 브랜드들의 이제 납품을 하거나 뭐 기계를 넣거나 이런 이제 협회들이 있는데 그 협회에 이제 소속돼 있는 임원이고 저희 회사도 이제 그쪽 계열의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발레나 식스라고 하는 거는 카페이지만 저희는 이제 커피 회사거든요. 그래서 커피 회사다 보니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장들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시켜주거나 뭐 대기업의 스타벅스나 뭐 저희 회사는 이제 울산 지역에 참고로 SPC라고 하는 그룹이랑 계약을 맺어서 뭐 파리바게트, 던킨 도너츠 그쪽에 커피 머신 설치 및 AS 관리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울산 쪽은 개인 매장들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거래처 그러니까 저희 커피 머신을 쓰거나 뭐 원두를 쓰거나 재료를 쓰는 곳이 한 300군데 정도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 자, 커피를 처음에는 시작하실 때 대개 보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커피에 대한 걸 트렌드도 좀 알고 그다음에 시장성도 좀 알아야지 이걸 내가 커피를 해야 되는 건지 창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이제 기준점이 세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커피를 좋아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이 좀 있어야지만 그 일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요즘에 카페 하니까 잘
되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나 그거나 할까? 라고 하다가 이제 많이 폐업을 하죠. 자료 다음에도 있지만 폐업도 어마무시합니다.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아마 주위 사시는 곳 주위의 개인 카페들 보시면 5년 이상 버티는 데가 개인 매장이 있던가요? 잘 없죠. 그거는 곧 폐업을 했다라는 거죠. 왜 폐업을 할까요? 이제 처음엔 똑같죠.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아 보이고 커피도 좀 좋아하니까 해보겠다 했는데 그때뿐인 거지. 그러면 하나씩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 동향은 지금 현재 원두 커피 시장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나라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커피의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조그마한 나라에서 커피의 소비율이 전국에서 5등 안에 들어갑니다. 커피를 마시는 양이 전 세계에서. 근데 커피의 역사는 불과 50년에서 55년 사이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최소 400년, 300년 됐습니다.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은 가까운 일본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고 저희 나라가 커피에 대해서 뭐 원두 커피가 시작된 거는 제가 봤을 때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인 지가.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전 10년.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저희 나라의 커피 시장 형태가. 지금 그래프에도 보면 커피라는 거는 전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먹는 커피, 그다음에 다른 이제 주스, 뭐 우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음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커피고 전 세계의 무역량의 1위가 석유고요. 2위가 커피입니다. 그만큼 무역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라는 거죠.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을 보면 지금 18년도가 저 정도고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자료는 2000년까지가 505잔입니다. 성인 한 달.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기준으로 잡으시면은 최소 연간 한 하루에 1.5잔에서 1.8잔을 먹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아기까지 다 포함하면 어마무시한 거고요.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505잔입니다. 엄청난 양을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먹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정도의 커피 소비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커피 소비량 한번 보세요. 평균적인 커피 소비량. 저희 나라는 거의 2배 이상을 뛰어넘고 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5잔 정도 먹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하거나 커핑이라고 해서는 커피 맛을 보거나 감별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바리스타로서 이제 시합을 나갔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치가 돼서 그 바리스타를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장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커피 감별을 해서 맛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사람으로서 했을 때도 많이 먹을 때는 뭐 한 150잔에서 200잔 사이 하루에 그렇게 맛을 보고 먹기도 합니다. 커피는 볶은 커피를 보는데 원래는 농작물은 이제 생두죠. 이제 생두를 볶으면 이제 원두라고 부르고요. 그 원두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볶은 커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볶은 커피들은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볶는 기술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볶은 커피들을.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제일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먹는 지금 볶여 있는 수입 커피들,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커피들. 제일 근처에 많이 보이는 게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가 지금 얘기하는 볶은 커피 수입 커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 나라는.
16년도 이후에 국내에서부터 이제 자체 로스팅하는 커피를 볶는 회사들 개인 매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수입된 커피 볶은 커피들이 이제 많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금방도 얘기했듯이 많은 수입 커피들의 볶은 커피들은 스타벅스의 영향이 좀 크긴 큽니다. 스타벅스가 이제 저희 커피하는 사람들의 예전부터 기준점이고 척도고 마케팅을 따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잘 좋은 기준점이 되어주는 브랜드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많은 상권 조사 그다음에 시장 조사를 할 때 스타벅스를 많이 타겟으로 했었고, 1999년도에 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가 1호점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에스프레소 문화를 바람을 넣은 게, 스타벅스는 커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이제 저 정도의 경력이 되는 사람들은. 근데 그 당시 때 우리나라는 인스턴트 문화였고, 커피라는 건 말 그대로 원두 플러스 물만 들어간 걸 커피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가공해서 먹기 편하게 만든 거를 인스턴트 커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인스턴트 시장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었고 지금도 1등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때 우리가 성인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에 9.5명, 9.8명, 거의 모든 사람들이 커피 마실래 하면, 지금도 뒤에 있지만 믹스 커피를 타서 먹었죠. 그런 문화였던 우리나라가 과연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에스프레소 시장,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라는 문화가 이게 맞을까 말까라고 했는데, 스타벅스는 과감하게 신세계랑 손을 잡고 들어오게 되는 거지. 지금은 이제 로열티를 몇 프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로열티가 5%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판매되는 전체 매출의 5%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5%는 미국에 있는 본사로 그냥 우리가 세금 내듯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노를 드셨으면 그거에 대한 5%는 미국에서 가지고 간다 이거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당시 때 대기업들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롯데 그리고 뭐 큰 회사들 전부 다, SPC도 마찬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에스프레소 시장이 맞을까 말까라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스타벅스가 빵 터트렸죠.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매장이 열린 게, 롯데에서는 이제 엔젤리너스고, 그다음에 할리스 열렸고, 그다음에 SPC에서는 뭐 파수구치, 뭐 파리크라상, 뭐 이런 브랜드들이 동시에 계속 오픈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픈하는 것마다 전부 다 장사가 잘 됐죠. 2000년, 2001년 이럴 때 한국이 미국, 중국에서 세 번째로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어마무시하죠. 지역별 커피 전문점의 매장 수는 거의 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수도권 쪽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한 20년 전이랑 20년 후 정도 기준 보면 수도권 쪽은 더 퍼져 있고, 제주도가 엄청 많이 오픈했죠.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부산, 울산 쪽에 카페들이 엄청 많이 오픈하고, 대구 지역 쪽에도 오픈을 많이 했고, 이렇게 지도만 봐도 커피 전문점 수가 지역별로 어떻게 증가하는지 좀 참고가 됩니다. 제주도 가면 카페를 웬만한 데는 다 가보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저도 공부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안 끊깁니다. 20년이 넘어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보면 예전에는 수도권에 가서 커피 뭐 잘하는데, 아니면 뭐 인테리어를 잘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요즘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가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주도에다 오픈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대형 카페, 인테리어 좋은데, 뭐 조경 예쁜데, 아니면 커피를 잘하는데 전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보려면 저는 제주도를 가서 많이
보고 영감도 얻고, 베이커리도 마찬가지. 예, 그렇게 보고 오거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예, 거의 분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울산도 많이 대형 카페들이 많이 오픈하고 있죠. 예, 그래서 바닷가 쪽에 이런 데 가도 큰 대형 카페들 많이 볼 수도 있고. 커피 전문점의 창업 및 폐업, 아까 잠깐 얘기했던 폐업 매장 수 이렇게 쭉 한 5년 이상을 버티는 데가, 저희도 아까 저희 뭐 거래처가 한 울산 지역 쪽에만 한 300군데 정도 있지만 보면 5년 이상 버티는 데 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다 폐업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많이 보는데 아마 교육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 포함돼서 아마 이 폐업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거고. 커피 전문점들, 흔히 얘기하는 카페 현황 및 영업 특성을 보면 매장 평균 규모가 13년도 보면은 조금 매장 평수가 좀 크다, 그죠? 예.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 트렌드가, 저희 나라는 이제 완전 대형 카페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저희 매장도 지금 처음에는 오픈할 때 크다, 울산에서 제일 크다. 왜냐하면 실내 몇 1층이 170평이고 2층이 60평입니다. 그래서 총 230평의 카페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작아져 버렸어요. 근래 주전 정자 쪽은 보통 이제 300평, 400평대 정도 되고요.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이제 부산에 이제 있는 매장은 제가 봤을 때 한 층에 한 900평, 한 층에 900평이니까 세 개 층이니까 카페 평수가 한 2,700평, 매장 안에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제가 봤을 때는 한 400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데가, 그 정도 규모 돼야 이제 내가 카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우스갯소리지만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져 있고요. 저도 뭐 서울이나 수도권 가서 공부를 하려고 큰 카페들 열리면 가서 보고 오는데, 근래에 갔던 카페들 규모는 거의 다 한 5, 600평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카페에 커피 한 잔 먹는 공간이 5, 600평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규모인 거죠. 뭐 카페가 왜 이렇게 커 이제 할 정도의 규모력을 자랑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나라의 카페를 오픈하는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소형 매장들 막 오픈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트렌드처럼 지금은 외곽 아니면 뷰가 좋은 곳에 주차장이 넓은 곳으로 해서 대형 매장을 오픈하는 게 지금 저희 나라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외곽에 큰 카페를 오픈하려면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뭐 기본적으로는 땅은 있어야 되고, 그죠? 땅 매입해야지 되고,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 지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안에 인테리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기 장비들 넣어야 되고, 의탁자들 넣어야 되고. 300평 정도 되는데 이런 의탁자가 몇 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엄청 들어가겠죠. 뭐 가구값만 그냥 한 1억씩 들어갑니다. 가구값만, 의자, 탁자만. 장비 넣어야지, 주방 장비 넣어야 되지, 커피 머신 넣어야지, 어떤 매장들은 보면 커피 볶는 기계 넣어야 되지. 이러면 기본 요즘에는 대형 카페들 오픈하면 건물 짓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땅값 빼고 뭐 200평짜리 가게다라고 하면 최소 한 20억에서 왔다 갔다는 있어야지 카페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짓는 것만 땅값 빼고. 근데 요즘에 주전 정자 이런데 바닷가 쪽은 땅값이 워낙 또 올라 있잖아요. 이제 땅값까지 하면 거의 100억 정도 되는 돈으로 카페를 지어야지 되는 거죠. 지역별로 영업기간 3년 미만 폐업 기준을 보면 제주도가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오픈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렇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저도 지인들 통해서 들어보면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카페를 이제 오픈하고 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장사 안 되면 그냥 바로 털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관리가 또 힘들죠. 자기 집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장기 뭐 투숙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원룸 같은 걸 빌려서 거기서 이제 살면서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는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울산도 많지만 제주도는 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물론 이제 관광지라서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다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나는 특별해야지 되고 특별한 게 있어야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뭐 정말 규모로 이제 압도하거나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장 운영 형태 및 영업 시간을 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 음식점들이 보면 대개 1인 운영 매장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커피 전문점 더 많고요. 저희도 거래처들 중에서 1인 사장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어중간하지 직원을 쓰기에는 인건비적인 부담감이 가죠. 그러다 보니 혼자서 매장을 운영을 하고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영업 시간이 자기 근로 시간 일반적인 근로 시간보다 좀 더 길죠. 대개 보면 카페들 이제 10시에 오픈해서 저녁 10시에 마감을 하면 12시간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이제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내가 12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된다. 힘들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직원을 쓰려니까 매출은 안 올라오고 그럼 직원을 쓰면 또 인건비적인 게 인건비에 나가면 나의 손익 부분에서 또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근데 12시간은 일은 해야 되고 그리고 휴무도 해야 되잖아요. 휴무 없이 일하실 건가요? 그죠? 휴무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요즘 개인 매장들 보면 뭐 매주 월요일 휴무한다거나 매주 화요일 휴무한다거나 이렇게 공지를 올리죠. 그래서 이제 휴무를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순간부터 먹는 장사 예전에 식당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무휴 있던가요? 휴무가 있던가요? 잘 없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보면 요즘에 카페들 보면 주일에 휴무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혼자서 하기 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혼자서 10시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주일에 휴무를 하는 거죠. 반대로 봐보세요. 매출이 좋아요. 하루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찍는 매장이야. 주일에 휴무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합니다. 휴무. 그죠? 그러니까 휴무를 그렇게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제 휴무를 한다라는 매장은 이 매장도 그닥 장사가 그렇게 되는 매장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역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직원을 써서 메꾸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 쓸 여력도 안 되고 평일에 매출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 관리적인 측면에서 휴무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음식점도 그렇지만 커피 전문점은 조금 더 심합니다. 매장 운영 형태 및 영업 시간을 분석을 해보면 커피 전문점만 봤을 때는 거의 12시간 이상씩 10시간에서 12시간 거의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갑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2006년도에 처음 창업하고 1년에 한 번 휴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만 휴무했었어요. 근데 그 1년에 한 번 휴무한 날은 대회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대회를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제가 나갔었고 매장 운영하면서 그 휴무 때 한번 대회 나가서 대회 치르고 들어오고 대회 치르고 들어왔는데 그만큼 열정적으로 매장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그 당시 때는 그랬고 아마 그런 마인드로 아마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경쟁이 워낙 또 치열하다 보니까 매출 대비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전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면 많이 지칩니다. 커피숍 같은 경우에 손님이 없을 때는, 특히 오늘 같이 이제 비 오거나 이러면 특히 매출이 영향이 많이 한 30% 4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성남동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 매장들이 좀 많잖아요. 아마 눈에 보이게 손님들 줍니다. 거의 절반에서 심하면 한 7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0만 원 찍던 매장들이 30만 원, 40만 원까지 떨어져요. 매출이 날씨 영향 때문에. 커피 전문점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그냥 자료 상으로는 이렇지만, 지금 책자 가지고 있으시지만 뭐 이렇게 뭐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도 상대적으로 카페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눠 먹기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요 앞에 골목만 가도, 예전에는 소방서 쪽에 뭐 저희끼리 있으니까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겠습니다. 뭐 봄봄이라든지 그거밖에 없었는데, 근처에 태검에 또 생기고 옆에 벤티 생기고 주시 생기고 콤포즈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나눠 먹기밖에 안 되는 거지. 상권은 좀 더 처져 버렸는데, 이동인구가 더 떨어졌는데, 가게들은 더 많이 4배 5배 이상이 생겨버리니까 소비자들은 좋지만 가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테이크아웃 매장 중에서는 아마 제일 핫하다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전국적으로는 메가커피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산 브랜드인 컴포즈 커피가 2등입니다. 매장 개수도 엄청나게 계속 확산하고 있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지금 2개 브랜드가 아마 1등, 2등이고, 지금 하락세가 한때 뭐 핫했던 뭐 벤티, 뭐 더리터, 주시 이런 브랜드들이 아마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봄봄도 마찬가지고. 1,000원, 1,500원짜리 커피들을 팔았을 때에 얼마 남을 것 같습니까? 1,000원짜리 커피 500원, 그 정도 남아요. 500원. 그럼 10잔 팔면 얼마 남죠? 5,000원. 100잔 팔면 100잔 팔아야 하루에 5만 원 남습니다. 5만 원 곱하기 한 달, 150만 원. 제 월급도 안 돼요. 본인 월급도. 하루에 100잔씩 팔아도. 테이크아웃 매장이에요. 테이크아웃 매장. 네, 예. 뭐 백다방도 1,000원이고, 뭐 지금 제가 얘기했던 브랜드들은 다 1,000원이죠, 그죠? 비싸면 1,500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7년 전쯤에 이제 아마 검색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그 소비자 센터에서 그 스타벅스를 타겟으로 기준 잡고 아메리카노 이제 한 잔의 원가를 공개해라라고 했을 때, 아메리카노가 스타벅스에서 얼마입니까? 4,300원 정도 하죠. 그 이제 한 잔에 그럼 원가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얼마라고 발표를 했을까요?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네? 2,000원? 아닌데 108원인 거였어요. 108원. 그걸 이제 4,300원에 판매하고 있죠. 근데 스타벅스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면 와 사기꾼, 어떻게 100원짜리 커피를 4,000원대에 파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이제 뭐 전체적인 걸 또 봐야지 됩니다.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회사의 이제 규모입니다. 규모. 뭐 아주 쉬운 원리인 거죠. 이거를 일반 사람이 노트북을 한 대를 사서 200만 원에 사오느냐, 아니라 큰 회사가 달라들어서 이 노트북을 10만 대, 100만 대를 사가지고 갈 테니까 나 200만 원이 아니라 좀 깎아줘 라고 하면 얼마나 깎아줄 것 같아요? 한 대가 아니라,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커피 농장을 가서 농장을 사버립니다. 예를 들면 뭐 브라질, 가테말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런 농장을 가서 농장이랑 사거나 아니면 농장이랑 장기 계약을 해요. 그 땅에서 그 땅, 예를 들면 뭐 울산으로 치면 울산에 있는 학성동, 이 동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우리 회사에서 살 테니까 10년간 장기 계약하자. 돈 딱 지불하고 그럼 10년 동안 생성되는 커피는 우리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회사에서는 아주 안정적인 거고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서로 윈윈인 거죠. 10년 동안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기업이랑 손을 잡아버리니까 농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0년 후에도 농부들이 관리를 잘해서 꾸준하게 고품질의 커피를 스타벅스 측에다가 주면 10년 후에도 또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농부들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계속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업 측에서는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밖에 없어요. 뭐 보통은 이제 저희나 아니면 저희보다 큰 회사들은 이제 현지에 가서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톤 단위로 이렇게 사가지고 오거든요. 생두를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금방 얘기했던 그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원가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그런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의 원가는 보통 한 300원대에서 400원 정도 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근데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게 되면 컵 있죠. 그다음 컵 뚜껑 있죠. 그다음에 슬리브, 그러니까 컵을 보호하는 슬리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스트로 꽂아야 되고, 설탕이 필요하면 설탕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100원. 그래서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되는 한 잔의 원가가 나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지금 평균적인 거고요. 이제 되게 좋은 생두, 그러니까 좋은 재료의 커피들은 비싼 거는 또 엄청 비쌉니다. 원가 자체가. 그러기엔 또 너무 또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형성돼 버리니까 일반적인 생두 재료를 썼을 때는 400원에서 한 500원 정도 되고요. 비싼 거는 뭐 엄청나게 비싼 생두들도 많아요. 커피 프랜차이즈 현황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1등이 지금 한식 위주의 프랜차이즈고요. 우리나라는 두 번째가 이제 치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커피입니다. 프랜차이즈 현황이 이 정도로 커피가 많고, 제가 자료 작년 거 보니까 치킨을 넘어섰다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카페가 뉴스에 봤을 때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카페가.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자료에도 보면 개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근처에 매장들만 보거나 아니면은 시내 나왔을 때 매장을 보면 개인 브랜드보다는 그래도 오래 버티는 게 프랜차이즈 매장일 거예요. 그래도 버티는 매장들 보면 지금 18년도까지 보면 신규 매장들이 3,900개까지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카페 중 프랜차이즈 매장 비중이 18년도에 23.3% 정도, 폐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체 카페 중에 프랜차이즈 매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저희 이렇게 둘러봐도 그래도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좀 버티고 있고 개인 매장들은 좀 못 버티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개인 매장들은 못 버티고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좀 버틸 수 있는 뭔가 같습니까? 그렇죠. 제일 큰 거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고 관리적인 거고, 그 관리가 가만히 있어도 본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거고, 개인 매장들은 아까 1인 오너다 보니까 신메뉴 만들면 신메뉴 자기가 개발해야 되고 포스터 만들어야 되고 뭐 전부 다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도별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매장별 추이를 보면 이디야가 좀 2018년도까지는 계속 승승장구를 하다가 아마 19년, 20년, 21년부터는 이디야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디야는 참고로 원래는 그 커피를 동서식품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먹는 지금 믹스 커피, 그 회사에서 커피를 볶은 커피를 OEM, ODM으로 받아서 이제 쓰다가 재작년쯤에 아마 독립해서 자체 로스팅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볶아서 이디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을 갖추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39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390억이 어떤 투자에 뭐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로스팅 커피를 볶는 이제 시설들을 그렇게 갖춰놨어요. 자체적으로. 커피 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이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만 커피를 볶는 거는 결국에는 제조인 거거든요. 제조, 커피를 만드는 거니까. 이제 그 시설이 과연 OEM, ODM으로 이제 동서식품이랑 제휴 맺고 했을 때랑 아니면 400억 가깝게 되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제조 시설을 만들고 자기 자체적인 생산 브랜드를 만드는 게 맞는 건지는 저도 약간 좀 긴가민가합니다. 400억을 투자를 해서 커피 제조를 만드는 거는 쉽지 않죠. 전반적으로 커피 가격대가 높은 이제 엔젤리너스, 파스구치, 할리스 등이 가맹점주 수가 많이 다운이 되고 있고요. 직영점만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울산만 봐도 매장이 계속 열리고 있죠. 공격적입니다. 스타벅스는 직영 매장들이 오픈하는 것 자체가. 국내 커피 수요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시간별 커피 선호도는 대개 아침 시간대가 제일 많고요. 출근했을 때 아마 좀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커피 마시는 장소는 3년간 추이를 보면 집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먹는 그거는 뭐에 비례하냐면 가정용 커피 머신기가 판매율이 엄청나게 뛰어올랐습니다. 저희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뭐 백화점에 기계가 없을 정도로 가정용 커피 머신 기계들이 인기가 높아졌다는 거는 집에서 커피 먹는 빈도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저희 매장에서도 원두를 판매하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사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게 이제 곧 집에서 먹는다라는 건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집에서 커피 원두 드시나요? 믹스 드시나요? 지금은 아마 믹스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이제 성분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카제인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믹스 우리 스틱에 보면 그게 예전에는 몸에 엄청 안 좋다고 해서 믹스 커피 그 스틱 하나 먹으면 카제인 나트륨이 1g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체내에서 운동을 해서 안 좋은 성분이니까 몸에서 빼내려면 지구 2바퀴 반을 걸어야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는 몸에 엄청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렇게 이제 계속 이슈가 되다가 김연아가 이제 선전하면서 저희는 카제인 나트륨을 쓰지 않고 우유를 분말 우유를 넣는다. 그 나트륨이 우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넣는다라고 해서 다시 바뀌었죠. 인스턴트는 안 좋은 걸 다 아시니까 요즘에는 굳이 이제 예전처럼 막 강조 안 해도 원두를 많이 이제 선호해서 드시고 어른들도 병원에서 얘기하는 의사들도 얘기한 거는 하루에 성인 권장 카페인 섭취량이 한 300에서 400ml입니다. 그 말은 곧 한 2잔 정도까지 섭취하면 좋다라는 거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에서 180ml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카페인 함유량이.
그래서 한 잔에서 두 잔 정도는 아주 항암 효과도 있고 좋다라는 거죠. 규모별로 커피 전문점 이용 빈도 및 방문 시 고려 사항을 보면 대형 커피 전문점이 과거보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우리 지금 뭐 대형 카페들은 한동안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 매장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아마 계속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보신 분들은, 카페를 운영을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소형 매장에, 테이크아웃 매장에 저가형 커피를 파는 거를 안 하려고 하세요. 다시는 대개 재창업하시는 분들은 일은 일대로 하는데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아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잔 팔면 그거는 해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하는데, 근데 보면 장사가 잘 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줄 서 있고 바쁘고.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서 월말에 손익 분석을 해보면 일반 카페에서 30만 원 하루에 파는 거랑 아마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한 7, 80 파는 거랑 월 마감되면 남는 건 비슷해요. 내한테 손에 떨어지는 거는. 그러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조금 그냥 여유롭게 팔아서 30만 원을 매출을 올리는 거와 바쁘게 일을 막 하면서 7, 80만 원 찍는데 그렇게 하실 건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커피 전문점에 이제 보통 방문할 때 고려 사항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퍼센테이지가 커피 맛 때문에 간다라는 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접근성이 용이해서 간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 커피 가격이 마음에 들어서 간다. 그다음에 매장 분위기가 좋아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놓칠 수 없고, 근데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커피 맛이겠죠. 카페들은 커피 맛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기본. 근데 커피 맛을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매출이 떨어지거나 지금 계속 얘기했던 폐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는 장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깃집인데 고기가 맛이 없어. 가시나요? 안 가시잖아요. 칼국수집인데 칼국수가 맛이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커피집에는 커피가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뭐 밑반찬이 좋던지 사이드 메뉴가 좋던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카페들은 커피가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 스무디인 뭐 음료, 티 이런 게 받쳐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커피가 어느 정도 하락이 되면 못 받쳐주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렇지 않은 매장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 기준을 틀어버린 게 있죠.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맛으로는 솔직히 어디 가서 이렇게 못 내밉니다. 못 내밀지만 우리나라에서 매출 1위잖아요. 나머지 것들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이.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커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 이제 강배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수입 커피고 이제 볶여져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 봉투의 유통기한을 보면 제조일이 보면 볶은 지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된 커피가 우리가 먹고 있는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뭐 길면은 7개월에서 8개월 된, 그러니까 볶은 지 그 정도 된 커피를 먹는 거죠. 일단 신선도가 떨어져. 아무리 포장이 좋아도 포장 재질이 좋아도 기본적으로 신선도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배로 와 가능성이 크니까 배에서 유통 과정 중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제일 커피 맛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변질의 우려가 있지만
강배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로 치면은 한우를 거의 태우다시피 먹으면 그 한우에 아주 좋은 질감이나 식감을 가져올 수 있나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볶아야지만 전 세계로 다 커피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괄적인 커피 맛을 낼 수 있다라고 그 회사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볶음들을 일반 커피보다는 높게 가지고 와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1등이라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브랜드만 유일한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의 제일 인기 메뉴 구성비, 그러니까 제일 그 매장에서 판매율이 제일 높은 게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카페 모카입니다. 스타벅스는. 혹시 뉴스 기사 보셨나요? 저도 뉴스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커피에다가 뭔가 감미료, 인공 감미료 뭐 아니면 당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이제 메뉴를 응용해서 만든 메뉴가 1등인 거는 아마 스타벅스가 유일할 걸요. 대부분 카페의 1등 메뉴는 카페 아메리카노입니다. 저희 매장도 마찬가지고 전체 구성비의 많을 때는 60-70%까지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일반 매장도 평균적으로 50-60%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메리카노가 많이 나가면 매장 입장에서는 좋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원가율이 마진율이 엄청 제일 좋은 메뉴가 아메리카노입니다. 물 원두만 들어갔으니까. 요즘에 우유값도 비싸서 우유 들어가는 라떼가 많이 나가면 원가율이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커피보다 낮았거든요. 우유가. 예를 들면 200ml를 투여하면 200ml의 우유 원가가 낮았다고요. 커피보다. 근데 지금 200ml 넣으면 커피보다 원가가 우유가 더 높아요. 한 1000ml에 뭐 2,000원, 2,000원, 200원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국내 전문점 이제 시장 여건 판단을 보면 2023년 그냥 앞으로 계속 커피 전문점들은 계속 성장세가 클 전망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시장은 제가 봐도 앞으로 더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폐업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마 성장은 계속될 거예요. 편의점에 커피 혹시 드셔보신 분? 먹을만 하던가요? 옛날보다 먹을만 합니다. 그래도 버튼 눌러서 기계에서 나오는. 지금 CU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착이 안 됐고 있긴 있는데 커피 머신기가 국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LG25시랑 그 다음에 이마트 편의점은 거의 다 이탈리안 그 다음에 스위스 이제 유럽에 이제 아주 고급 커피 머신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제 메커니즘에 해당되는 커피 추출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마 맛이 1,000원, 1,500원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네, 그걸로 인한 매출이 원래 편의점이 CU랑 LG랑 양대산맥이잖아요. 근데 LG가 월등하게 매출이 올라간 이유가 커피 매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안에서 먹는 편의점에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노 이라죠. 커피를 하루에 50잔씩 평균적으로 판매된다라고 합니다. 15,000개 매장. 몇 잔입니까? 그러니까 그 매출이 어마무시한 거지. 현재 커피 관련 소비 지출에 대한 인식은 이 정도 가격이면 나 커피 사 먹겠다, 괜찮다라고 이미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가격이면은 전혀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밥보다 커피가 비싼 데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커피 가격이 밥값만하다 라고 이미 인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커피 값을 좀 아끼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20년 전에 커피 가격을 생각을 하면 저는 커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라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년 전에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3,800원, 3,900원이었었습니다. 20년 전에. 근데 지금 해봤자 4,300원, 500원밖에 안 해요. 20년 동안. 물가 상승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오른 거지 않나요? 그죠? 대신에 뭐 저가형 커피 브랜드들이 또 많이 생겼으니까 싸게도 얼마든지 또 잘 먹을 수 있는 커피 카페들이 또 많이 생기고, 커피 전문점에 대한 수요의 지속성을 보면 집에서 마시는 커피의 종류가 믹스 커피가 아직도 1등이긴 한데, 그래도 커피 머신을 사용을 해서 커피를 먹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기구들, 도구들을 이용한 홈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뭐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집을 뭐 또 이렇게 주방을 카페처럼 만들어서 자기만의 공간을 좀 잘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뭐 베란다를 테라스를처럼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가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로 커피를 마시는 장소는 커피 전문 브랜드 매장이 거의 76% 정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매장들, 일반 카페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점하고 베이커리도 보면 성남동에도 유명한 베이커리 집이 있죠, 바로 앞에. 거기도 보면 예전에는 빵만 파시다가 이제 카페를 접목시켜서 커피도 판매하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 같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도넛 전문점도 보면 던킨 도너츠도 도너츠만 팔다가 카페를 이제 접목시킨 케이스고, 파리바게뜨도 빵만 팔다, 그죠? 파리바게뜨 카페, 파리바게뜨 이렇게 붙으면 커피를 또 같이 판매하는,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커피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먹습니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얼마나 먹겠노 하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먹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 아마 편의점보다 매출이 커피가 높을 거예요. 먹는 매출이. 우리 양대 산맥에 있죠. 패스트푸드점은 이제 롯데리아가 있고 맥도날드가 있고. 롯데리아에서 드셔보신 분 있나요? 맥도날드에서 드셔보신 분? 아마 상대적으로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많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잘안. 맥모닝. 물론 이제 마케팅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초창기에는 원래 안 팔았잖아요, 그죠? 카페를. 그러면서 맥카페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제 같이 접목시키면서 맥도날드에도 커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맥도날드는 맥카페가, 그러니까 맥도날드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맥카페라는 개념은 뭐냐면 맥도날드 안에 커피를 팔면서 맥카페라고 이제 칭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커피 매출이 햄버거 매출보다 더 높습니다. 맥도날드 자체적으로도. 그만큼 안에서도 많이 먹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이유는 물론 이제 원두의 퀄리티가 될 수도 있지만 장비를 좋은 걸 써요, 맥도날드는.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그 커피 머신기는 이런 패스트푸드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르면 커피가 쫙 나오는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니면 누르면 우유가 데워지고 커피가 나오는 그런 이제 머신기들을 설치해야지만 인건비도 관리할 수도 있고, 이제 전자동 커피 머신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10년 된 이제 제가 아메리카노를 누르나 오늘 입사한 아르바이트생이 누르나 똑같은 맛을 내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그 기계가 맥도날드는 거의 한 3천만 원짜리 정도 되는 기계를 쓰고 있고요. 롯데리아는 한 3, 4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기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 틀린 거죠.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력이 매출에도 저는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커피 머신기가 비싼 건 엄청 비싸고 싼 건 엄청 싸요. 식당에 보이는 그런 기계들은 100만 원도 안 합니다. 커피 딱 누르면. 근데 금방 얘기했던 그런
머신들은 가격대가 꽤 비싸고, 편의점에서 보이는 기계들 있죠. GS에서 쓰는 기계도 한 1,500만 원 정도대 합니다. 편의점에서 쓰는 기계도. 이마트에서 쓰는 기계도 한 800에서 900만 원대 정도 하고, 편의점에서. CU가 아직 안 바뀌었으면 아마 CU에서 쓰는 기계가 한 50만 원짜리에서 70만 원짜리 정도 합니다. 이유가 이제 아까 같은 그 편의점의 양대 산맥이었는데 매출 차이가 빵 나는 이유가, 저는 그것도 무시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요 커피 브랜드의 아메리카노 가격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4,000원대 정도가 좀 브랜드마다 좀 많고요. 저가형 브랜드들 보면 백다방이 뭐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뭐 그 밑에 이제 브랜드들도 가격대가 이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그러니까 원가가 아까 얘기했던 한 500원 정도 되는 커피를 1,000원에 팔면 10잔 팔면 5,000원, 100잔 팔면 5만 원 이렇게 남아야지 되는 거죠. 100잔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조그마한 매장에서 100잔 팔기가. 100잔을 팔려면 커피로 치면은 한 1.5kg에서 2kg 정도를 소비를 해야 그 정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쓰는 거래처가 아니면 매장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커피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처럼 고급 브랜드 하이엔드 매장들이 많이 생겨서 가격대가 좀 나왔고,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데 오픈하는데, 그다음에 울산도 마찬가지죠. 저기 주전 정자 이런 데 가면 일반 뭐 커피 좀 들어가면 거의 8,000원, 9,000원, 아메리카노 한 잔이 이제는 6,000원, 7,000원대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그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생두 재료를 아주 좋은 거를 쓰는 이유인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커피에서 신맛이 아주 강하게 나면 재료를 좋은 거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느꼈을 때 커피에서 쓰다가 아니라 커피가 왜 이렇게 시지? 라고 하면 그 집은 재료를 좋은 걸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좀 요약을 하면, 전반적으로 커피 전문점의 수요 여건은 양호한데 매장 수가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좀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 창업과 오픈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오픈할 건데 옆에 또 있고 옆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부담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좀 부족해도 본사의 도움을 받아서 매장 운영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좀 장점인 거고, 영업 이익률도 그렇게 낮지 않아서 꾸준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본부의 횡포가 굉장히 심했어요. 뭐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강하게 측정되거나 기계 장비 값이 너무 강하게 측정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다 없어졌습니다. 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값에 대한 제재를 너무 많이 허용하지 않게끔 많이 완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도 우리가 하는 인테리어 비용,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보고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싼 경우도 있어요. 기계 장비는 어차피 인터넷에 다 요즘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부에서 더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냥 거의 인터넷 가격에 측정되어 있는 가격대로 되어 있고요. 이제 더 추가로 들어가는 요소는 처음에 들어가는 가맹비 정도와 그다음에 월 로열티가 되겠죠. 월 로열티는 어떤 회사들은 보면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보면 로열티가 이리하는 이제 금액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5만 원, 월 25만 원을 본부로 이제 줘야지 되고, 투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순매출의 이제 3%를 이제 지불해야 되고, 예를 들면 1억을 팔면 300만 원을 본부로 이제 로열티로 매월 줘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엔젤리너스 같은 경우에는 5%입니다. 그러면 1억을 찍으면
500만 원을 매월 본사로 이제 로열티로 줘야 되고요. 네, 더벤티 같은 경우에는 매장 규모 상관없이 매월 15만 원에 대한 해당되는 로열티를 본사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비싸면 비싸고 작으면 작은데 예전 같은 이런 브랜드들은 매출에 이 정도면 가맹점 이상에서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렇게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1억) 찍으면 500만 원씩 본사로 로열티를 지불한다. 괜찮습니까? 아까워요. 근데 저 브랜드를 함으로 인해서 5천을 찍을 수 있었는데 1억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500만 원 지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이거나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판단을 잘 써야지 됩니다. 사람마다 이제 속도가 다 기준점이 다 틀리다 보니까 아깝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정도 찍어놓으면 충분히 줄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고급 커피 시장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이제 스타벅스 등 대형 브랜드 경쟁이 계속 심화돼서 개인 창업의 경우는 테이크아웃 매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거의 웬만한 브랜드들이 다 붙어 있죠. 상권이 좀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데는 그죠? 그래서 조금 나눠 먹기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테이크아웃 매장들도 붙어 있는 매장들 유심히 잘 보면 오래 좀 버티는 매장들은 아마 커피 전문점들이잖아요, 그죠? 카페 테이크아웃 매장들이잖아. 그러면 제일 기본인 커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커피가 그래도 이 가격이면 먹을만 하네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아마 살아남을 거예요. 그나마 유지되거나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차라리 500원 1,000원 더 주고 그냥 옆에 가게 가서 먹을래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 입맛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10명 중에 7명은 거의 비슷합니다. 맛있다 맛없다라고 판단해버립니다. 나머지 뭐 세 분들은 개인적인 주관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뭐 틀려있다 좋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맛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 그게 맛이 있고 맛이 없는 거거든요. 위의 이유들도 이제 커피 맛, 접근성, 가격, 분위기 등을 조금 면밀히 분석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커피 전문점은 브랜드 그다음에 메뉴의 다양성보다 커피의 맛, 접근성, 가격 등 선호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좀 다른 일반 음식점에 비해서는 좀 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멀거든요. 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가 아주 산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이렇게 용이하진 않습니다. 뭐 강원도에 있는 테라로사 혹시 가보셨습니까? 유명한 아주 오래 하시고 하신 그 브랜드도 있지만 강원도에 있는 테라로사는 저희 가게에 와 보시면 저희 가게는 그나마 도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고요. 테라로사라고 하는 본사는 더 시골길을 거의 산을 뭐 굽이굽이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딱 도착을 하면 이런 곳에 커피숍이 있어? 라고 할 정도의 규모와 손님들이 꽉꽉 차져 있습니다. 꽉꽉 차져 있어요. 6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참고하실 수 있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보통 이 정도의 금액, 창업 비용이 형성됩니다. 이거는 요즘에 이제 각각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창업 비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평수가 좀 제한이 돼 있어요. 작은 매장은 좀 잘 안 열어주고 큰 매장들만 이렇게 조금 열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참고로 제가 처음
2000년도에 입사한 회사가 여기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지금 무너져 가는 걸 보면 오픈 멤버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정도 됐을 때부터 엔젤리너스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왜 그럴까라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답하는 그 이유입니다. 아마 생각하고 계시는 답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즘 엔젤리너스 가시나요? 안 가죠. 예전에는 많이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을 왜 할까요? 엔젤리너스가 아니어도 근처에 갈 만한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왜 안 갈까요? 왜 안 갈까요? 맛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커피 머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왜냐하면 이 기계가 카페의 모든 매출의 70%를 얘가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어느 정도는 알고 뭐 구매를 하든 좀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기계가 이제 커피 머신기의 수동 머신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레버를 짜서 추출을 하는 그런 수동 커피 머신 기계고, 이런 기계들이 이제 카페에 제일 많이 보이는 반자동 커피 머신 기계고, 이제 이런 이제 기계들은 근래에 나온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고가의 커피 머신 장비들, 이 정도 되면은 커피 머신기가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거의 왜 이런 좋은 걸 쓰냐라고 하면 테크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를 쓰는 이유는 이제 우리 매장에 장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몇백 잔을 뽑아도 커피가 일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근데 이런 매장 이런 기계들을 가지고 이제 저가형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안 맞아요. 왜냐면 매장 잔수가 작게 나가는데 너무 고사양을 쓴다라는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사치입니다. 사치. 이런 브랜드들은 거의 다 지금 이제 대형 매장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왜 이런 걸 쓸까요? 대형 매장. 주말에 손님들이 와르르 왔을 때 쳐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런 기계들이 제일 저가형. 예. 이게 한 300만 원대 정도. 커피 머신기고 공이 하나 붙고 안 붙고 차이 많이 나죠. 그다음에 이런 커피 머신기들도 한 1,500만 원대 정도 커피 머신기. 그래서 커피 머신기는 카페에 제일 많이 필수 조건이긴 한데 가격대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내가 창업할 때 우리 가게 컨셉에 맞게끔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도 컨설팅 할 때 어떤 가게를 오픈하십니까? 매장 평수는 몇 평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적당한 걸 사시면 되는데 이제 너무 고가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너무 이제 매장 평수는 큰데 저가형을 보면 안 맞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선택은 점주님이 하는 거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 5, 600만 원대, 이런 것도 한 6, 700만 원대. 컨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매장이 이제 주력 제품이 뭐냐인 거겠죠, 그죠? 예를 들면 파리바게뜨에 너무 고가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너무 고사양을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매출의 70% 80%가 베이커리일 텐데 커피 머신을 장비를 좋은 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요런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전자동 커피 머신기인데 요게 아마 던킨 도너츠에 요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파리바게뜨는 아마 요 브랜드들이 들어갈 겁니다. 요게 아마 한 1,500만 원대 정도 되고요. 이게 한 600만 원대 정도 되고, 이게 한 1,800만 원대 정도 됩니다. 커피 머신 전자동. 이 엔젤리너스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전자동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인건비로 따지면 연봉이 뭐 가령 한 3천만 원이다 1년간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계는 싸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버튼 누르면 아르바이트가 누르든 뭐 바쁠 때 누르든 붙어 있지 않아도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완성돼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만드는 시간도 줄일 수도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맛도 일괄적으로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가 전자동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내년 되면 9,100 몇십 원인가 9,060원인가 시급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급이 이제 9,000원대로 올라가면 인건비가 또 만만치 않게 올라가죠. 이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필요가 없어서. 커피 머신의 구조는 그닥 이건 한 번만 들어갈게요. 보통 커피 가게들 보면 이제 청소 상태를 많이 보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커피를 맛보거나 이러면 청소 상태에 따른 맛 변화도 있거든요. 커피는 예민하니까 하도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근데 이런 이제 상태에서 나오는 커피 맛들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담배 재 맛, 재떨이에서 나오는 그 향, 맛 이제 이런 게 이런 상태일 때 많이 납니다. 원래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관리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터 커피 찌꺼기를 걸러내주는 이 망조차도 청소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출된 커피 맛은 금방 얘기했던 이제 불순적인 맛이 나고 그렇지 않은 관리가 잘 돼 있는 맛들은 이제 깨끗하게 이제 추출이 되기 때문에 맛이 깔끔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것들 소모적인 것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청소 상태가 커피가 추출되는 부분을 그룹 헤드라고 하는데 이 그룹 헤드의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일 때와 이런 상태일 때는 확실하게 맛이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혹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게 가보시면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리스타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기계 청소 상태 때문에 우리 집 커피 맛이 평소랑 틀리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차이는 다 아시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카페의 메뉴 중에서 이 4개 메뉴가 거의 한 7, 8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면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 매장의 레시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 사용 유무, 우리가 흔히 1인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직원들을 투입시켜서 일을 하는데 뭐 시급을 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취급할 건지 아니면 직원으로 채용해서 연봉제를 도입해서 연봉으로 주면서 직원을 사용할 건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매출이 올라와서 아무 문제 없이 사람을 투입해서 쓰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급제로 쓸 건지 그러면 아르바이트 시급을 쓰는데 주에 15시간 이상을 쓰게 되면 이제 주휴수당을 또 줘야 되니까 그 주휴수당을 또 추가로 또 주면서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써야 될 건지. 운영 시간은 이제 영업 시간을 얘기하는데 영업 시간을 이제 아침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할 건지. 이제 참 그런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계별로 이제 영업 시간 제한이 많잖아요. 지금 그나마 울산은 3단계라서 뭐 커피 전문점이 10시까지입니다. 다행히 저희 매장도 10시까지라서 큰 타격은 없는데 이게 저번처럼 단계가 조정돼서 9시까지가 영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저로서는 거의 6시, 7시 되면 손님이 안 와요. 저녁 매출이 한 20% 이상 떨어지면 한 30%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9시까지 영업을 할 때랑 저녁 10시까지 영업할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 카페들은 대개 요런 손익 분기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부가세를 뺀 순매출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기준 잡으면 하루 매출을 보통 60에서 70만 원 정도 찍었을 때 영업일을 한 달 기준 잡으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매출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가게의 구분을 보면 원료비가 보통 카페들은 25에서 한 27% 정도 발생됩니다. 원료 재료비가. 이거는 뭐 커피, 부제로, 시럽, 소스,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컵, 빨대, 스트로, 설탕, 뭐 베이커리 카페는 베이커리 자재 뭐 쓰는 거 전부 다 포함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에서 27%그 금액으로 치면 한 500에서 54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고 인건비를 그냥 23%에서 25% 정도 뭐 직원을 2명 아니면 직원 3명 이런 식으로 이제 썼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내 가게 예를 들면 내가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 가게에서 예상 매출을 한 60에서 70 정도 찍었을 때 나는 이 정도의 인건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직원을 투입을 시키겠다. 그리고 임대료는 10%지만 제가 임의로 만들었지만 대개 보면 상권에 따라서 임대료가 틀려진다 그죠? 어떤 데는 더 비싼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더 쌀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비가 보통 2.5% 정도인데 대개는 수도세는 작게 나오고요. 카페는 별로 수도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세, 냉난방기 비용들이 많이 나오죠. 보통 작은 매장들도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야 돼요. 냉난방기 있어야 되지. 그다음에 커피 머신기가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보통 한 4kg 정도 먹기 때문에 이런 냉난방기 풀로 틀어놓은 거랑 똑같이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료하고 이런 게 보통 매장 매출 대비 한 2.5% 정도,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소요되고 기타 경비는 1.5%, 뭐 생필품 사야 되고 매장에 뭐 휴지나 뭐 기타 뭐 화장실에 쓰는 것들, 그다음에 인터넷 요금, 그다음에 보안 요금 이런 것들을 하면 월 관리비가 한 요 정도 나간다고 쳤을 때 이 매출을 찍으면 비율적으로 한 62에서 66% 정도까지 떨어지면 순이익이 33%에서 38%, 한 30%에서 35% 사이가 나한테 떨어지는 전체 이익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게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카페들은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럼 내가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퍼센테이지에 접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나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떠나서 이거를 비율적으로만 접목시키면 돼요. 대신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가게의 임대료는 뭐 정해져 있으면 알면 되고 그죠? 임대료 접목시키면 되고 나머지는 카페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 퍼센테이지 원료비 나올 거고 이 퍼센테이지 관리비, 기타 경비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매장이든. 이제 인건비를 사장님이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해서 도와주느냐, 1인으로 할 거냐, 아니면 사람을 써서 할 거냐에 따라 이제 변동비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상 매출을 내가 이 가게에서 내가 이 가게를 구했는데 월 임대료가 200만 원이고 이 정도 상권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이 평수에서 한 최소 50만 원 정도 되는 매출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1,500만 원이면 이제 비율적으로 딱딱딱 계산해서 월 그럼 이 정도 떨어지면 예상 매출 내가 목표로 하는 매출은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거나 준비하면 맞고, 아마 기존에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이 좀 안 맞으면 아마 좀 더 재료가 만일에 30%대가 넘으면 재료비 더 아껴야 됩니다. 오버 쓰고 있는 거예요. 재료. 저희도 대형 매장인데 30% 안 넘습니다. 요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이거 한 장에 모든 카페 A부터 Z까지 결과물은 딱 이걸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월말에
손익을 따져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소형 매장, 테이크아웃 매장에 6, 70 찍는 매장이랑 이제 개인 매장에 30만 원 찍는데 아메리카노 가격이 한 4,000원에서 왔다 갔다, 아니면 1,000원, 1,500원 하는 데서 6, 70을 찍으면 여기서 완전 틀려지겠지. 완전 틀려집니다. 평균적으로 테이크아웃 매장은 40%대 정도 나옵니다. 원료비가 40%. 500원짜리 커피를 1,000원에 파는 거랑 500원짜리 커피를 4,000원에 파는 마진율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쁘니까 어떻게 이게 더 늘어나겠죠. 사람을 더 써야 되잖아. 바쁘니까 이걸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지고 높아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이거랑 완전 틀려지는 거죠. 근데 남는 거는 똑같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대비시켜다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따로 저한테 카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래도 다른 뭐 이런 연륜보다는 카페를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해왔을 겁니다. 저는 수도 없이 개인 매장부터 해서 프랜차이즈를 오픈 시켜준 건 뭐 100개, 200개가 더 넘어버리니까 교육을 저도 학원을 한 4년 전까지 계속 운영을 했던 것도 한 12년 동안 울산에서 커피 학원을 계속 했었고, 제 수강생들만 해도 대략적으로 한 3,000명 이상이 저한테 교육받아 나왔었고,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은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나을 수 있으니까 뭐 카페 뭐 관련해서 창업 아니면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시면은 제가 경험에 의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커피랑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그게 어떻게 되는지 가능한지 보시죠. 네, 제일 이제 저런 부분들은 중요한 게 가게의 공방에서 이제 업종 추가는 이제 커피를 무료로 주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판매를 하게 되면은 휴게 음식점으로 업종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사장님이 이제 위생 교육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증이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업종을 추가할 건데 우리 가게에서 먼저 그게 가능한지부터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기가 중구니까 중구 위생과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주소를 불러주면 업종 추가 가능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해주거나, 된다라고 하면은 금방 얘기했던 보건증하고 위생교육 받으면서 업종을 추가를 해서 휴게음식점을 등록하고 커피를 판매를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기계사고 다 준비해서 이제 받으러 갔는데 여기 가게는 안 돼요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물어보고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마 순서가 맞을 거예요. 됐나요? 혹시 또 없습니까? 네네.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가서 한 가지는 좀 괜찮은 건데요. 울주군에 있는 발레나식스 카페가 지금 대표님 운영하시는. 네, 맞습니다. 아까도 파닭피자 말씀하신 때도 그 앞부분. 네,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카페하고 창업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강의하시는 중간에 인스턴트하고 네. 원두커피를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우리 보통 이렇게 사는 거 일단 우유에 이렇게 갈아놓은 거 완전 가루 말고 네. 하는 그 커피의 뒷면에 보면 원두 해서 뭐 이렇게 해서 97%, 그다음에 볶은 커피 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인스턴트 커피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스턴트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독성이라든가 이런 게 네. 거기에 좀 다 있는 건가요?
육성 아니요, 없습니다. 예, 예, 우유가 들어가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믹스 커피 보면 믹스 말고 네, 그냥 그거는 괜찮아요. 예, 그냥 그 블렌드 네, 바로 들어가는 네, 건 괜찮은 거예요. 네. 다행인데. 그래서 이제 인스턴트도 보면 옛날에 우유 들어가는 걸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카누 같이 이제 그냥 아메리카노처럼 그렇게 많이 먹죠. 건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우유의 그 텁텁함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싫어하시죠. 그럼 약간 믹스 커피에 들어가 있는 그 이제 우유 그러니까 가루 성분 그 커피 말고 그거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또? 아, 네. 커피랑 그 기계로 빼는 그 커피랑 맛의 차이가 드립커피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편견이긴 한데요. 드립커피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로 나오는 기계가 커피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으니까 재료적인 거지. 네. 재료가 이제 차이가 나면 가격이 틀릴 거고요. 드립이라고 해서 싸거나 비싸다, 뭐 에스프레소라고 싸거나 비싸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맛의 차이도 나죠. 똑같은 예를 들면 콜롬비아 커피를 드립으로 내리는 거랑 콜롬비아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내리는 거는 어떤 가장 큰 차이는 드립은 우리가 흔히 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물이 이제 떨어지는 중력에 의해서 추출되는 개념인 거고요. 에스프레소는 압력으로 추출해요. 그러니까 드립은 보통 이제 1바, 이제 압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추출되면 에스프레소는 곱하기 9거든요. 그러면 9바로 커피를 밀어내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적인 게 틀리게 추출돼요. 그래서 농후함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에스프레소가 맞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서 농후함이 좀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거의 차이는 농도가 아마 차이가 제일 많이 납니다. 바디가. 네. 혹시 또 그러면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팩트 중심으로 그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을 저도 듣고 상당히 많이 지식을 듣는데 팩트 중심으로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뭐 퍼포먼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정말 오늘 진짜 학생이 된 기분에서 우리가 잘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2의 김수현이가 나오기를 또 바라는 의미에서 박수 치면서 우리 강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